자,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도시를 얘기했다면 앞에서 얘기한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일부분이죠. 일부분에서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교통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우리가 교통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송이란 운송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과 통신이라는 개념에서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의 개념에서 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사람이나 물건,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우리가 교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통과 통신이라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교통이라는 한자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정의한 수송이라는 개념보다는 보다도 포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의 교자는 사귈 교자예요. 그 다음에 통은 통할 통자고요. 사귀고 통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귀고 통한다라고 보게 되면 이게 왜 교통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송이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교통은 수송이다, 운송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통의 개념이고요. 보다 더 넓게 얘기하게 되면 서로 오고 감 또는 서로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아서 소통한다 라는 개념으로 폭넓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교통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인터넷까지도 우리가 포괄하는 게 스마트 교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교통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과 거리입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진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통수단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 속에서는 뭐냐면은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더 저렴하게 내가 보다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그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보와 마차에서 기차, 자동차, 항공기, 고속철도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의 그 기술 혁신은 교통수단의 다양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왔던 어떤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지 않고도 마치 소유한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타다라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지블리티라고 해서 여러분들 충북대학교 교내에 있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또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않고 사지 않고도 내가 매일 이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좀 비싸긴 하지만 1,000원이라는 개념은 학생들한테 비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자주 이용하는 수단이 되잖아요. 강의 시간에 늦었을 때 빠르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 공유수단 또라는 부분 그리고 공유 택시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그런 혁신들로 이루어지면서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더 멀리 보다 더 싸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만들어지고 또한 소유하는 비용을 차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적인 혁신이 교통과 기술 혁신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스마트 모빌리티로서의 교통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첫 번째 교통, 트랜스포트죠. 운송하다. 수송 기술의 발달.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한다라는 개념이죠.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회사들이 전통적인 그 자동차 제조업체들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또는 구글에서도 만들고 있잖아요. 정보통신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거죠. 기존의 어떤 그런 쇳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전에는 혼다 또는 현대 이런 각각의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기술 개발해서 적용해서 만들어내는 게 자동차였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런 어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정보통신 기술 회사들과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가 되지만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허무하게 소비하지 않고 알차게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자동차가 알아서 가니까 나는 안에서 뭘 해요? 뭐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를 볼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게 자율주행 차량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통행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간 소모적인 불필요한 활동이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렇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한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예전에는 우리가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한 대가 24시간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1.5시간에서 2시간, 2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서 2시간밖에 이용을 안 해요. 그럼 나머지 22시간은 어디다가 뭐 해요? 주차장에 그냥 주차를 해놓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거 2시간만 이용하기 위해서 24시간을 소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자율주행 차량은 뭐냐면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데려다 주고 또 가족의 누군가를 태워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 나머지 시간에 다른 사람을 또 태울 수도 있겠죠. 24시간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자율주행 차량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주차하려면 주차 공간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여러분들 주차 한 면을 갖다가 지었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건설 비용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이 지금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뭐 하게 되면 그 3억짜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되게 되면 약 2천만 원을 절감해서 주택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자율주행 차량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뭐예요? 알아서 스탑해주고 미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방어를 해준다는 게 또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의 원인의 약 95%는 인간의 부주입니다. 사람들이 가면서 전화로 얘기하고 담배 피고 또는 한눈 팔고 또는 졸음 운전을 하고 또는 음주운전을 하고 또는 부유자에게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게 되면은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의 혁명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차량의 긍정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긍정적인 점들도 많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래도 부연적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 부분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부분이죠. 교통의 두 번째 사전적 정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CT 기술의 발달, 디바이스의 적용, 그죠? 그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공유 경제라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또는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가진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소요 비용이 굉장히 엄청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사고가 한 번 났기 때문에 뭐 교통보험이 올해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세금 나가죠. 또 구입 비용 나가죠. 그 다음에 휘발유 넣어야 되죠. 휘발유도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최소한.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조금 더, 거짓말을 조금 더 보태면. 그래서 한 달에 70에서 100만 원 정도를 갖다 사용을 해야 돼요.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가족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개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어떤 비용들을 우리가 굳이 내면서 자동차를 이용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유경제라는 부분, 그래서 공유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면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2시간도 안 쓰는, 하루에 2시간도 안 쓰는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를 하고, 그리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휘발유 넣어야 되고, 뭐 각종,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5년, 10년 지나면 또 새 차 사야 되잖아요. 그럼 감가상각 비용까지 내면서 내가 자동차를 이용해야 돼? 라는 부분은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것에 더불어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적용시키면 공유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유하지 않고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파괴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택시 산업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하고의 충돌 부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우리가 주택을 이용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에어비앤비잖아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내가 가는데 예전 같으면은 뭐 그래야 되는데 뭐 그냥 남의 빈집을 그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호텔 산업이 어떻게 돼요? 숙박 산업이 또 에어비앤비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부분. 그래서 전통적인 시스템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전통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파괴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갈등이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다루어야 될 미지의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모빌리티가 교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 또 이제 세 번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이제 피지컬한 어떤 그런 사물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사이버, 그죠?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게 결합되어서 우리가 사이버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에 가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어요. 학교에 가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이버죠. 사이버 시스템에 대한 거죠.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지만 그 코로나19라는 어떤 그런 정말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강의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동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의 생활에 주어져 있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개념에서도 교통으로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교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사람과 사물을 운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되어 가지고 CPS, 그죠?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생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부분, 그걸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스마트 쉐어링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유 모빌리티라고 이렇게 스마트 교통을 정의해 보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앞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파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 교통 서비스죠. 우리가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이라고 얘기하는 끊김이 없는 이동성을 제공해 주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뭐예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돼요. 철도를 이용해서 철도역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게 있죠. 그죠?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한 교통 시스템을 우리가 메꾸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퍼스트 마일이면 첫 번째 1마일이니까 걸어가는데 필요한 거리를 우리가 퍼스널 모빌리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결시켜주고, 또는 라스트 마일 마찬가지죠. 퍼스널 모빌리티를 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공유 시스템을 이용해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 교통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가져왔던 어떤 전통적인 교통 서비스를 쉼없이 끊임없이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스마트 도시에서 스마트 교통이 하나의 6개, 7개 중에 하나였지만 스마트 시티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모든 프로젝트 중에 50% 이상은 이 교통과 이동성을 혁신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것이 구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 스마트 교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스마트 도시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공유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쉐어드 모빌리티 부분이죠. 그래서 공유를 통한 적시적 필요 기반의 단시간 접근성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우리가 자동차 공동 소유, 이용이라는 부분, 또 여기서 얘기하는 퍼스트 앤 라스트 마일 서비스 부분에 대한 카쉐어링, 그죠? 또는 프랙셔널 오너십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카쉐어링은 누구도 소유하지 않지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프랙셔널 오너십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통해서 내가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서 뭐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마이크로 트랜짓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교통수단에서 보면 주로 매크로 트랜짓이죠. 뭐냐면 버스 최소한 30명 이상 탈 수 있는, 또는 철도 최소한 몇천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크로 트랜짓을 이제는 마이크로 트랜짓, 보통 2, 3인용 또는 1인용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교통이라 하게 된다면은 스마트 공유 모빌리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뭘 해줘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또는 티맵을 이용해서 또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언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떤 교통수단을 갈까? 가고 있는데 길이 막히면 돌아서 갈까? 라는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또는 내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경로를 바꿔줍니다. 그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죠. 그것이 스마트 교통체계와 서비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통수단에 대한 상호 유연적 통행 형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철도를 갔다가 갈아탈 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차가 언제 오는지, 그리고 도착했을 때 얼마나 그 철도를 기다려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 요금 지불 체계라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톨게이트 부분에서 요즘은 이제 거의 반반 아니면은 그냥 스마트 톨링이 거의 더 많이 있는데요. 요금을 갖다 지불하기 위해서 서야 돼요. 그리고 카드로 끊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돈을 내거나,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큐가, 대기 시간이, 거의 자동차들의 소모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교통정체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쓰지 않고 바로 지나가면서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동 요금 지불 체계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요금 지불 체계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뭐 주차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차 비용 내기 위해서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주차 정보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제공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도심에 차를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데도 막히지만 거기 가서도 내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정보도 모르고요. 그래서 뱅뱅 돕니다. 그리고 비싸요. 그래서 차를 주로 안 가져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주차 정보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에 주변에 주차장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 비어있는 주차 대수가 몇 대 되고 그리고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갖다가 가지게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깔면 굳이 돌아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주차를 하고 내가 목적지까지 걸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않는 시점에서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CBD, 그 도심 내에서의 교통 혼잡의 약 25%에서 30% 정도는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차들에 의해서 막히는 혼잡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통 혼잡을 도심 내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저 주차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25%에서 30% 정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 신호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신호등이 지금 보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센서를 통해서 자동차가 어느 한 방향으로 교통이 많을 때는 그 길을 좀 더 길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신호를.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또는 뭐가 있어요? 앰뷸런스나 119 차량이 급히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알아서 도착하기 전에,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그 응급 구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신호를 바꿔주게 되는 시스템. 이 자동 신호 운영 시스템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공유교통에 대한 얘기도 하였습니다.